서강대학교 강경진 박사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연이틀 올라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냥 간 김에 다 하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앞선 대학들이 이미 또 많은 이야기들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이야기들은 조금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은 제가 좀 넘기도록 하고, 뭐 그와 별개로 어차피 저희 서강대학교 전략적인 부분들도 이제 아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대학마다 각자 이제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서강대학교 색깔을 먼저 좀 알고 그 다음 입시에 대해서 좀 이걸 받아들이셔야 좋으실 것 같아요. 뭐 학사관리, 취업률, 소수정예 이런 얘기들 하는데, 서강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다전공 제도예요. 뭐 요새 웬만한 대학들이 뭐 복수전공, 부전공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름은 가명인데 실제 사례입니다. 종교학과로 입학해서 경제학과, 텐테크놀리지를 다전공하는 학생. 그리고 기계공학으로 입학을 해서 물리학과, 전자공학을 다전공하는 학생. 벌써 보시는 것 같이 3개씩 다전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대학과 서강대학교의 차이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다른 대학들 한번 물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계열, 학점, 정원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뭐 캠퍼스가 나눠져 있는 대학도 있고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하지를 못하는 대학들도 있고 그럴 텐데, 저희 서강대학교는 소수정예란 이름같이 실질적으로 저희 선발 인원이 앞서 설명했던 대학들에 비해서 저희 절반 내지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이러한 제한 없이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원 없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 서강대학교의 장점인데, 그게 저희 입시에도 녹아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누구나 최대 3개까지 다 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3개까지 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개까지 하면 졸업을 4년 내에 하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2개까지 하는 경우들은 졸업이 이제 4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조금 독한 애들이 3개까지 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전공 비율인데, 그냥 요새 사회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문계열 쪽은 요새 이제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힘들다 하다 보니까 다전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공학부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전공 하나만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취업도 잘 되니까 여전히 그렇게 잘 하고 있어요. 뭐 경영학부도 솔직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인문계열 쪽에 취업에 있어서 그래도 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전공 비율이 높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구성했을 때 저희 서강대학교 41%다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인문계열이라고 했던 학과들 다전공하는 학생들 중에 약 20% 정도가 지금 이공계열 쪽을 다전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문계열 학생들이라고 해서 이 이공계열을 다전공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요새는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 이게 비단 뭐 문이과 교차 지원 이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입시에 녹아나는 그 분들, 그게서 저희의 입시가 조금은 다른 대학 대비했을 때 규제가 좀 완화되어 있는 형태고요. 자, 서강대학교 하면 전공이 그렇게 많은 대학은 아니에요. 저희 지금 현재 8개 대학에 28개 전공밖에 없는 상황인데, 28개 전공 가지고 다 전공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상황이어서, 저희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연계 전공 제도와 학생 설계 전공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입학할 때는 안 보이는 전공이지만 서강대학교가 제공하는 그러한 전공들이 존재할 수 있고, 연계 전공은, 학생 설계 전공은 다른 학교에 이미 있어요. 학부에. 자율학부, 자율전공학부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강대학교는 모든 학생들한테 그 기회를 지금 현재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다전공으로서. 여튼 학생들이 본인들이 만드는 전공까지 포함해서 전공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연계전공이란 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서강대학교가 만들어 놓은 전공이고, 다른 대학에서는 선발로서 어떻게 보면 뽑는 그런 학과들도 있어요. 공공인재,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공공인재 했을 때 무슨 학과지? 다른 학교로 치면 행정학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행정학과 이게 아니라, 소위 해서 경제경영학과 하는 학생들이 저걸 한다고 한다면 뭐 회계사라든지 내지는 이런 이제 재경직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고, 이제 이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 공공인재를 하게 되면 변리사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이런 형식의, 저희는 소위 해서 결합을 통해서 뭔가 학생들의 색깔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부분들이고, 그 외에 뭐 빅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네가 만들어도 돼. 바로 그게 학생 설계 전공 제도
정도인데 저희 학과 서강대학교에 28개의 전공밖에 없고 연계 전공 14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서강대학교 그 학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설계 전공이 이미 140개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들은 계속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전에 선배가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대학에 있는 걸 바탕으로 우리 학교에 있는 수업들을 레고 블럭을 다시 만들듯이 이렇게 수업을 만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내지는 해외의 커리큘럼을 가져다 쓰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전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거죠. 일례로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발명의 창업교육학이라는 전공을 만든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공공인재의 어떤 특정 수업들, 스타트업에 있는 어떤 수업들, 교육문화에 있는 어떤 수업들, 전인교육원에 있는 어떤 수업들, 이것들을 가지고 짜집게 해서 자신만의 전공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그냥 학생이 만들었다 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각 학과의 교수님들이 이걸 보면서 충분히 커리큘럼으로서 맞다, 그리고 이런 건 보완해야 된다, 이런 심의 과정을 거쳐서 전공으로 인정받으면 그대로 자신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학생이 수업을 듣고 졸업을 하면 거기에 맞는 학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빅데이터 마케팅도 이런 식의 수업들, 전공들에서 과목들을 가져다가 학생이 만들어가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지금 서강대학교에는 전공이 어떤 식으로 나가냐, 저희 서강대학교에는 부전공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모든 전공은 다 메이저로서 동일한 위치를 갖고 있고, 저희는 이렇게 세개한 친구는 하나의 학위증에 동일하게 이렇게 다 같은 위계로서 학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전공으로서 다 인정을 받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취업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2중, 3중으로 가능성을 가져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8개 대학 28개 전공인데 쭉 한번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신설됐던 인공지능하고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올해 로열라 국제대학이라고 해서 원래 글로벌 한국학위 지식융합 미디어 대학이 있었는데 분리가 되고 국제학부가 붙으면서 이게 하나의 대학으로 독립됐다 정도만 그냥 한번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각 대학마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기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스템 반도체 저희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작년부터 해서 이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쟁이 좀 심했어요. 어떠한 전형이든 이쪽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경쟁이 좀 많이 심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될 텐데,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웬만큼 대학들이 지금 이제 다들 뭐 삼성 또는 하이닉스하고 전부 지금 현재 그 계약 학과를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대학들 전부 경쟁이 생각보다 꽤나 심할 거예요.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열라 국제대학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입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올해 저희 서강대학교, 네, 지금 오늘 왔던 대학들 거의 다 비슷합니다. 수시 60, 정시 40. 네, 소위 얘기해서 정시 40%, 권장 16개 대학에 다 포함된 대학들이다 보니까 정시 40%는 다 지금 어느 정도 맞춘 상황이고, 저희는 이제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 3개의 유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정시는 그냥 수능 일변도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여기다 뭐 굳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수시, 정시 둘 다 인문자열 계열 구분 없음. 엄밀히 가면 지금 고등학교에 문과 이과는 없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이 다양하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별로 규제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어떠한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서 공부를 했건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뽑겠다라는 게 저희 서강대학교 모든 입시에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 지금 정시에서 미적하고 확통의 이 서로 간의 이제 불균형성 문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교차 지원이니 어쩌니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수시에서도 이미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단지 이제 그렇게까지는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지, 수시에서도 이미 가능한 부분이다 정도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입시에 변경사항이 있는데 웬만한 대학들은 올해 변경이 많아요.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올해부터 바뀐 부분들이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폐지되고 추천서 폐지된 게 올해 첫 해고, 학생부 반영에 있어서 대인 미반영이 늘어나는 게 또 올해 첫 해죠. 또 하나가 뭐냐? 네, 이 소위 얘기해서 기회균형 선발이라고 해서 학생들 배려하는 전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무적으로 10%가 넘어야 돼요. 근데 결국은 어딘가 늘면 어딘가 줄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조금씩 다 줄어든 그 전형 유형이 학종이 조금씩 줄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배려하는 전형들도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일반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 조금 줄고 오히려 배려하는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 조금 늘었다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거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지원 자격이 교통정리가 되다 보니까 전형명 바뀐 대학들이 좀 있는데 앞서 보니까 중대도 전형명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회통합 저희도 이제 서강가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결국은 사회통합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쓰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형명이 바뀐 정도니까 잘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이제 또 웬만한 대학들은 비슷하게 나타난 부분이에요. 저희도 그래요. 수능 최저를 좀 완화시켰어요. 수능 최저 완화가 뭐 별다른 이유가 아니라 학령 인구가 너무 이제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수능은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받아내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완화했는데 교과 전형은 작년에 세계 합 6이었어요. 근데 세계 각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현역 학생들, 지금 현재 졸 예자들은 여기에 있어서 좀 이제 수월한 부분이 있을 거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세계 합 6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 세계 합 7로 조금은 완화했다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집 인원에 있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전체적으로는 크게 변한 것 같진 않아요. 보시면 22학년도 대비 23학년 대비 24학년도가 교과 전형 그대로, 논술 전형도 그대로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 일반이 줄어든 게 소위 얘기해서 이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이 인원이 소위 얘기해서 배려하는 전형이 이제 늘다 보니까 이 전형 전체가 조금 줄었고 학생부 종합만 전체로 놓고 보면 달라지진 않았어요. 요 정도만 뭐 웬만한 대학들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정시를 40%까지 찍지 않았던 대학들이 정시를 좀 늘린 대학들이 있을 텐데 또 그런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이 줄었을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전형부터. 지금 이제 저희가 교과 전형 운영한 게 2회차 돼서 22학년도, 23학년도 운영을 했던 상황이고 교과 전형 자체에 대해서 이제 광주 지역에서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대학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차이를 이제 조금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좀 달라진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고교별 최대 추천 가능 인원 20명으로 들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전에 10명이었는데 20명으로 들었는데 10명이었을 때 당시에도 10명을 꽉 채워서 지원한 학교는 5개도 안 됐어요. 단지 이제 저희가 20명으로 늘린 거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학교마다 추천을 해줌에 있어서 뭔가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몇 등까지는 어디 학교 쓰고 몇 등까지 어디 학교 쓰고 막 이거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20명쯤 되면 그냥 쓰고 싶은 학생 다 써봐. 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냥 20명으로 늘렸고 웬만한 지금 현재 보통의 학교들이 규모가 지금 현재 한 250명, 200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 10%가 딱 20명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10%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인원을 세팅해놨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최저 아까 이제 완화된 거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교과, 비교과 90에 10으로 돼 있는데 전부 정량평가입니다. 서강대학교에는 정성평가가 교과 전형에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출 방법에 있어서는 아까 교과가 90, 비교과가 10%라고 했는데 교과 90%는 이 소위 얘기해서 등급으로 나누는 과목이 800점을 차지하고 있고 비율 계산으로 계산하는 과목이 100점인데 올해 이 부분이 변화가 있어요. 작년까지는 약간 실적같이 학생들의 점수를 다 나눠서 구분해서 계산을 했지만 지금 여기 제일 세 번째만 보시면 최종 접수가 100점 이상인 경우 모두 100점으로 처리라고 했다는 거는 웬만한 학생들이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이유는 있긴 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 지점은 아닌데 지금 이제 과도기적인 부분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일단은 영향력을 완화시켜 놨다 정도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올해 변화점이 뭐냐면 반영 과목이 달라졌어요. 작년까지는 국수, 영사, 과를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전과목이에요. 학생들한테 부담이 좀 갈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과목으로 바꾼 이면 속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막 저희가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요를 하는데 교과 전형만 국영수사과를 해야 된다? 요게 좀 맞지도 않을 뿐더러 2015 개정교육과정을 이제 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뭐 선택권도 있었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모든 과목이 의미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교과에서는 전과목 반영인데 뭐 나만 부담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부담이니까 너무 이제 나만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비율 계산 쪽은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상황이냐면 여기 이제 80점이라고 된 게 뭐냐면 과목당 저희가 이제 성취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A 비율, B 비율, C 비율이 각각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A가 40%인 경우 A를 받았으면 그 학생 점수가 딱 80점으로 저희가 산출이 돼요. 왜냐면 40을 2로 나누고 밑에 하단을 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80인데 그 80점짜리 과목이 3개만 돼버리면 그냥 100점 만점이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좀 이 A 비율이 좀 이제 현저히 불리한 과목을 들었다 하더라도 몇 과목을 더 들었으면 이미 다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변별력이 그렇게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거는 비교과 10%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미인정 결석 이거는 지각, 조퇴, 결과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미인정 결석 기준으로 3일까지가 만점이에요. 웬만한 학생들이 저희도 이거 보면 2구간까지 가는 학생들도 간혹 있긴 해요. 근데 1구간에서 웬만한 학생들이 다 거의 다 끝나는 거고 그 선생님들께서 추천한 애들이 이미 다 보이실 테니까 그리고 미인정 결석이 지금 병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2학년도, 23학년도 두 개 학년도를 저희가 인용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2학년도에는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다가 23학년도에는 이게 좀 줄었어요. 왜? 22학년도에는 저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처음 시행하는 상황인데 어디에도 입시 결과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인데 23학년도는 22학년도 입시 결과가 이제 어디가 공개가 됐잖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화가 됐다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실질 경쟁률은 여기까지 10대1로 지원했지만 2.1대1, 1.7대1까지 떨어지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충원율에다가 수능 최저 충족까지 다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교과를 쓸 수 있는 학생이라면 교과를 쓰는 게 가장 유리할 수 있어요. 그것만큼은 제일 어떻게 실질 경쟁률에 있어서 어떠한 전형보다도 이 전형이 유리한 거기 때문에 이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학과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어요. 서강대학교 하면 이 인문계열 쪽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데는 경영학부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 문화, 중국 문화가 오히려 이렇게 높고 경영학부가 그거보다는 낮아요. 이 이면 속에 뭐가 있냐? 선발 인원의 규모 차이예요. 경영학부가 워낙에 선발 인원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쟁률에 있어서 이제 현저히 높아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가 높다 하더라도 그냥 입시 결과에 있어서는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데 뒤에서 어디가 입시 결과를 좀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연계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쭉쭉 되어 있는데, 네, 역시나 가장 작년에 이제 화두는 시스템 반도체였어요.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입시 결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네. 이게 이제 올해 최저 충족률인 22학년도, 23학년도 최저 충족률인데요. 22학년도에 저희가 코로나19로 학생들 최저를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3개 각 3이었어요. 지금 25학년도 똑같은 수능 최저였는데 당시에 지금 현재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이랬고 지금 23학년도는 3개 합6이어서 지금 약간 보시는 것 같이 10% 정도 떨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자연계열 학생들이 뭔가 지금 수학이 더 유리해서 많이 맞출 것 같지만 실상 또 앞단에 있는 학생들은 정시, 의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그리고 또 3등급만 되면 확통해서 그렇게 불리하진 않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최저 충족률이 제 인문계열 쪽이 조금은 높게 나타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올해 24학년도는 어떨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22학년도하고 최저가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대신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응시 인원 규모가 좀 줄었다는 걸 감안했을 때 22학년도와 23학년도 사이 정도에서 구성이 되게 될 거다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디가에 공개될 자료인데 아직 어디가 오픈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제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보시는 것 같이 70% 컷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됐어요. 70% 컷은 합격한 학생, 입학한 학생의 지금 이제 소위 얘기해서 70%에 해당되는 순위의 점수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이 성적을 봤을 때 23학년도 성적이지 않습니까? 수능 최저가 3개 합 6이에요. 이것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22학년도에 세계 각삼이었던 어디가 결과까지도 같이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서강대 입장에서는 23학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수능 이 소위 말해서 입시 결과가 올라갈 요인과 떨어질 요인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입시 결과가 올라갈 요인은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된 거예요.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 이 내신 결과가 이거보다는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더 높은 등급에서 합격자 결정이 될 텐데, 자, 완화될 요인은 또 뭐냐? 정교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국영수사과와 정교과는 의외로 또 학생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보면 23학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성적들이 어떻게 보면 호락호락한 성적들은 아닌 거는 맞죠. 네. 보시는 것 같이 아까 경영학부가 뭔가 실질 경쟁 지원율도 조금은 이제 좀 적은 것 같고 실질 경쟁률도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보지만 실제로 보시면 인문계열 쪽에서 가장 높은 커트라인을 잡고 있어요. 1.49 정도에서 끊어졌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이건 70% 컷이니까 물론 이제 100% 컷까지 갔을 때는 이보다는 좀 더 완화된 정도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보시는 것 같이 중국문화 1.87이면 어떻게 보면 2등급까지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 2등급 초반 이 정도까지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쭉 이거 보시면 1.5에서 1.8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인공지능학과는 아마 어디가에서 입시 결과를 못 보실 거예요. 왜? 3명짜리 학과였거든요. 3명짜리 선발이어서 어디가에서 공개가 안 될 텐데, 여기다가 저희가 대시라고 적어놨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기 눈에 보이는 이 학과들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이거 딱 보고 생명과학이 1.51이고 물리학과 1.8이니까 무조건 물리학과가 약하겠지? 몰라요. 이거는 저 정도는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텐데, 여튼 이 범주 내에서 결과가 결정될 거예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학과는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저희가 빨간색 화살표를 해놨어요. 여기 인문계열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학과들 중에서 가장 탑을 찍었어요. 1.2대에서 끊어졌습니다. 70%까지. 네. 그래서 3명밖에 안 뽑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충원율은 미치도록 돌았거든요. 그렇게 돌았는데도 그 말인즉슨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진짜로 불구덩이에 한 번쯤 도박을 걸고 들어와야 되는 그 수준이고, 저희가 아무리 말려도 쓰고 싶은 사람은 써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반도체공학과를 6장을 쓰는 만행은 저지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은 총 679명인데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을 합쳐서 저 숫자를 뽑는데, 저게 지금 현재 저희 서강대학교 전체 선발 인원의 한 35%에서 40% 사이예요. 저희가 1년 뽑는 인원이 한 1,6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정도의 이제 선발 인원이고, 저희는 그래도 최대로 많이 뽑는다는데 다른 대학 한 개 전형밖에 안 되더라고요, 규모가. 네, 여튼 저희 이제 서류 100, 면접 없이 수능 최저 없고 전형과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전형 자체가 많지는 않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제 서류 100 했을 때 중요한 게 다른 대학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자기소개서 올해 모든 대학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저희는 2년 전부터 없었어요. 네, 2년 전부터 없는데 자기소개서가 아까 이제 중대에서도 얘기하고 갔는데,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거 저희 서강대 입장에서도 아쉽죠. 근데 저희 2년 전에 없앴잖아요. 아쉬운데 왜 먼저 없앴을까? 어차피 없어질 거여서 저희는 좀 그거를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해봤고, 해보다 보니까 별로 입시 결과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런 맥락에서 올해 입시가 크게 바뀔 것이냐? 없어요. 그런 건 아마 비슷하게, 왜? 지금 학생부 종합은 이미 학생들의 수업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교과, 비교과를 나눠서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창체가 비교과냐? 아니죠. 창체도 수업이지 않습니까? 창체도 결국은 교과예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모든 학생들은 수업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던 것 뿐이에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저희는 뭐 다른 거 없이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아까 저희 이제 특별전형 기회균형과 서강가치가 있는데, 혹시나 지원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이쪽으로 쓰시면 좋을 텐데, 일반 전형 대비했을 때 합격이 엄청나게 용이하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도 경쟁이 지금 충분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일반 전형보다 조금은 나을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 3개의 경쟁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14.56대 1로
저희 5대 1. 그다음 고른기회가 14.52대 1. 사회통합이 9.88대 1이었고 이 지금 최종 경쟁률 충원까지 고려한 게 여기 보시면 5.18, 6.73, 5.72니까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도 합격에 있어서는 5대 1 정도의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전형인 게 맞아요. 아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 경쟁률이 한 2.2, 뭐 2대 1, 3대 1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교과 전형이 가능한 범주라면 교과 전형을 쓰시는 게 맞는데 모든 학생들이 교과 전형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종합 전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과에 따라서 편차가 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네, 이게 쭉 돼 있는데 작년에 탑은 철학과가 찍었습니다. 네. 신기하죠? 네. 왜냐면 재작년 입시 어디가 결과가 철학과가 제일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안 좋은 게 아닌데 그냥 그거를 오인해서 이쪽이 이제 수월할 줄 알고 엄청나게 썼죠. 26.8대 1. 무슨 의대인 줄 알았어요? 네. 철학과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11.65대 1인데 의외로 낮게 나타나는 게 경제하고 경영학과예요. 8.93대 1, 11.24대 1에서 3.49대 1, 3.94대 1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 지금 아까 뭐 앞선 대학들이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경영학과를 가는데 학생들한테 너 뭘 잘해야 되겠어? 선생님들 뭘 잘해야 될까요? 여기서도 답을 안 하시네요. 네, 어제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학생들한테 묻잖아요. 열의 아홉은 수학 얘기예요. 네, 수학 잘해야 된다고. 근데 그럼 사회학과는 가는데 뭘 잘해야 되는데 사회요, 토론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사회학과를 가는데 수학은 못해도 되니? 사회학과도 지금 요새 수학 많이 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조사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통계 기반으로 하는데 근데 그런다 생각하니까 애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경영학과는 토론이 없니? 솔직히 토론 수업이 제일 많은 학과는 경영학과거든요. 토론에 덫에 빠져서 한단 말이에요. 사회과학부나 경영학부나 똑같아요. 고등학생 입장에서 뭐 다르겠어요. 근데 이걸 전공적합성의 관점에서 엄청나게 세밀하게 나눠가지고 이 학과는 이걸 해야 되고 분명히 앞선 대학에서도 중앙대에서도 그렇고 성균관대에서도 넓게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아예 그것 매몰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몇 년, 10년 전부터.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저희가 아무리 얘기하지만 입시 수요자는 매년 새롭거든요. 고3은 매년 새로워지니까. 네. 결국은 말씀드린 것 같이 경영학부를 쓰는 것과 사회학, 그러니까 경영학과 나 쓰기 좀 빡빡하니까 사회학계 쓰겠어? 네,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너무 그렇게 생각할 거 없이 본인들이 진짜 하고 싶은 전공 그냥 지원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대학은 넓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연계열 쭉 돼 있는데 언제나 그렇지만 생명하고 화공, 특히 생명 들어간 단어들이 있는 학과들은 언제나 인기도가 높아요. 네. 취업률이 낮건 높건 네. 학생들의 뭐 선호도가 있기도 하고 그만큼 또 학생들이 관련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보면 경쟁률에 있어서 좀 높게 나타나는 학과들이 뭐냐면 학생들이 전공적 합성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학과들 그런 데들이 조금 학생부 종합에서는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경향이다라는 거고 물리학과 이런 데는 아시다시피 네, 취업 잘 돼요 물리학과. 근데 이제 이거죠. 그냥 공부하기 싫은 과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가 이제 좀 빠지고 있다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스템 반도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경쟁이 훨씬 심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 최대치의 바보다 빨간색이 얼마만큼 줄었냐가 충원율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충원율이 330%였어요. 네. 최초합 100%에 최초합이 100%였으면 추가 합격이 330%가 된 거예요. 4배수가 넘는 아이들이 합격을 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했었던 상황이 네, 학종 교과만 그런 게 아니라 학종에서도 시스템 반도체는 상당히 쉽지 않았다. 올해도 그럴 것 같다.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어디가 입시 결과인데 학과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1.98, 3.19 등락을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어디가 입시 결과는 고교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등록을 하는 건데 앞선 뭐 이제 중대도 뭐 이렇게 막 고교 유형별 보이는데 저희 서강대학교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고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약 지원이 55% 정도 그리고 등록이 한 60% 정도 구성되어 있어요.
그다음 특목고는 약 20% 정도 지원을 하고 등록에 있어서는 한 25%, 23%요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사고, 자율고 쪽이 한 20% 지원했는데 등록에 있어서는 10% 후반대 정도를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고의 지원이 그래도 지금 많은 편에 속해 있는데 특목고도 만만치 않게 지원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3분의 1 규모니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수가 3분의 1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에 있어서는 분명히 3분의 1만큼 특목고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어디가 입시 결과는 몇 프로 컷이에요? 70% 컷이죠. 그럼 70% 컷이라는 거는 뒤에 30%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특목고가 몇 프로 정도 입학한다고 그랬어요. 25% 정도 된다고 그랬죠. 학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숫자가 위쪽에 있는 학과들은 특목고가 25%, 30%보다 조금 더 되는 학과인 거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학과들은 특목고가 30%보다 안 되는 학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특목고 학생들이 어느 쪽에 몰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영문학부, 유럽문화, 중국문화인데 이런 데는 이제 어학계열이니까 아무래도 특목고 학생들 지원이 원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학, 철학, 종교학 이런 데들은 그만큼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도 뭐 있기야 있겠지만 실제로 일반고 학생들도 막 경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요새 이제 막 선호도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계열 쪽은 그게 더 극명하게 나타나요. 왜냐면 과학고하고 일반고하고의 그 비교 차이가 원체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뭐 화학과 이런 데는 조금 더 특목고 과학고 학생들이 있었던 상황이고 다른 데는 그보다는 좀 나았던 상황. 이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디가 입시 결과를 단순하게 의미 없다라고 보시기보다는 70% 컷을 감안해서 여기는 특목고가 많은 학과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 서강대학교 같이 경쟁하는 어떻게 보면 대학들 전부 다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학교들이 더 많이 이제 뭐 입학하고 이런 거를 어떠한 대학도 더 적극적으로 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일반고 학생들도 지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충분히 다 합격을 하고 입학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대학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어디가 입시 결과를 그런 쪽에서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배수까지 합격인데 저희 앞서 중앙대 거 이제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충원율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규모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충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어느 정도냐면 평균적으로 저희 입학 가이드북에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181%예요. 평균 학생부 종합 일반이 181%라는 건 최초합이 100%가 있고 그 뒤에 추가 합격이 181%가 있는데 그 말이 즉슨 평균적으로 3배수 정도가 지금 합격을 하고 있어요. 서강대학교가 왜 면접이 없냐고요? 면접해봐야 다 합격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 냉정하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저희는 이제 서류평가로서 그리고 또 어떤 학과들은 200%, 300%가 넘게 지금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학생들한테도 합격의 기회가 가야 되기 때문에 면접 없이 서류로만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관련해서는 뭐 앞선 대학들이 많이 얘기하셨지만 저희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학종에서 학업 역량, 성장 가능성, 공동체 역량인데 학업 역량을 가지고 50%를 반영하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내신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아요. 내신도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뭐 선생님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추이도 본다고 어쩌는데 요새 추이만 가지고 학생들 평가하기 어려워요. 왜? 진로 선택 과목이 뒤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왜곡이 발생하거든요. 3학년 1학기 과목이 단 2과목 가지고 등급 평균이 나오기도 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성장했다, 뭐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대학에서 바라볼 때 그냥 단순하게 등급의 등락,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막 분화하는 이런 과정들, 과목에 선택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과목이 내지는 이쪽 자연계열을 뭐 희망하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인문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따져보면서 보고 있고 뭐 이게 평균 표준차 배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 A 비율이 높냐 낮냐 이거 가지고도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높으면 높은 대로 의미가 있고 낮으면 낮은 대로 의미가 있어요. 단지 그 한 과목만 가지고 그 학교의 수준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를 그냥 그 한 과목이 아니라 다른 등급 과목과 비교해서 또 다른 진로 선택 과목과 비교해서 그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각도로 보면서 아 이거는 좀 선생님이 어렵게 내셨구나. 내지는 이 과목은 선생님이 조금은 학생들을 그 성취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갔구나. 이 정도로 그냥 판단을 하는 거지. 굳이 뭐 A가 높은 과목은 무조건 뭐 안 좋은 과목이고 A가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과목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만 가지고 또 학업 역량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세특이 덧대어져요. 세특 속에 여러 가지 학생들의 발표했던 내용들, 막 수행평가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얘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성취 수준이나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학생의 학업 수준을 파악하는 게 학업 역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하면 학업 역량보다 학업 능력이 맞긴 한데 뭐 그건 너무 이렇게 뭐 차치하고서라도 결국은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는 부분은 숫자를 정성평가하는 부분, 거기에 세특이 덧대어져서 이 친구의 수준을 파악하는 이런 것들이 수반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밑에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은 다 앞선 대학들 뭐 진로 역량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 성장 가능성을 조금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태도적인 관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자기주도성 되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수많은 과목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 중에서 뭐 선택권이 있었든 없었든 내지는 선택할 수 있는 범주에 있든 아니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을 텐데 고등학교에서 그 많은 과목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학생들이 그 과목들이 다 의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학생들도 그거를 좀 받아줬으면 하는 그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도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고민하고 노력하는 게 자기주도성인 거예요. 자기주도성이 자습 열심히 한 친구가 아니에요. 네. 결국은 어떤 과목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태도적인 관점인 거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덧대어졌을 때 아, 이 친구는 그런 노력을 하는 학생이구나. 그럼 대학에 와서도 이렇게 하겠구나 라고 보는 게 그런 맥락에서 성장 가능성을 평가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도적인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 뭐 목표에 대한 지속성, 일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나를 발전시키려고 동기부여시키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러면 소위 그래서 전공적합성, 뭐 진로 역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서강대학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진로 역량에 대해서 저희도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신 진로 역량을 통해서 학생들이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자기 나름대로 설정하고 막 자기를 당근질하는 그 과정들이 저희는 태도적인 부분에서 그걸 생각하는 거지 그 했던 것들이 진로하고 맞냐 안 맞냐를 저희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 모든 과목들은 다 전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앞서 뭐 대학들이 권장 과목 얘기했지 않습니까? 권장 과목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해당 전공을 하는데 권장 과목을 들으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변질이 돼버렸죠. 권장 과목이 필수 과목이 돼버렸어요. 이 과목을 해야만 그 학과에 입학할 수 있어가 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권장 과목은 그 학과에 와서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인문계열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 지금 다 전공하는 애들 중에 20%가 이공계열을 하는데 걔네들이 지금 현재 수학 다영 나영 보던 시절의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무슨 뭐 미적분이고 뭐 과탐이고 뭘 수능에서 했겠어요. 고등학교에서는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그 학과 가서 전공 과목에 있어서 막 밑바닥 깔고 그러지 않아요. 상위 20% 30%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을 저희 학교 교수님들은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해볼만 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열심히 하던 애들은 어떻게든 해요. 네. 그 부분을 저희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녹여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동체 역량은 그냥 사회성이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여기 리더십 적혀 있으니까 뭐 소위 얘기해서 반장 부반장 하면 리더십 좋다? 그냥 반장 부반장은 친구들한테 인정받은 친구? 이런 거 일로 이해하시면 되지 반장했으니까 리더십이 좋다? 꼭 그렇게 보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앞서 설명을 그 대부분 다 드렸으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입학 가이드북에도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대학들이 뭐 다 얘기했고 올해 이제 봉사 시간 같은 경우도 이제 다 규제 받았잖아요. 교회 봉사 아예 이제 실적도 적을 수도 없고
뭐 공동체 역량 착한 지금 요새 인성 쓰는 대학들 인성도 다 이제 공동체 역량으로 바꾸는 이면 속에 뭐냐면 인성하면 뭔가 착해야 될 것 같은데 학생 보고 우리가 착한지 안 착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 가지고 합격하는 학생은 없어요. 공동체 역량 가지고 떨어지는 학생은 있을 수 있어도요. 네. 뭔가 결국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는 학업 역량,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는 태도적인 관점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은 다 수업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 가능성도 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뭐 이제 대학들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집 단위별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 뭐 권장 진로 선택 과목이냐 너무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제 뭐 소위 얘기해서 어드밴스드한 과목을 듣는 게 무조건 유리하냐? 아니 수준에 맞게 들어야죠. 뭐 무조건 어드밴스드한 과목이 있다고 해서 다 유리하냐? 그런 거를 개설하는 학교들이 있을 텐데 그건 그 학교의 여건인 거예요. 그 학교 학생들도 그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과감히 그 학생들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냥 분수에 맞지 않게 듣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과목을 듣더라도 잘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여기 3학년 선생님들이시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크게 아닌데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 앞으로 고교학점제까지 생각했을 때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조금이라도 더 주시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은 고등학교에서도 앞으로도 좀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저희도 지금 이제 평가해 보다 보면 그래요. 인문계열, 자연계열을 뭔가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학교에서 트랙 같이 운영하는 것들을 저희도 보면 알아요. 왜? 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그 학생한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또 학교의 여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나름대로 해서 어떻게 잘 적응하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보는 거기 때문에 냉정하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일반고 중에서는 노력하는 학교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광주 지역 뭐 얘기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일반고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평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네,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뭐 어차피 논술 전형 뭐 학생부 20% 있지만 논술이 그냥 다예요. 논술로 애들 다 평가하는 거고 논술 전형 지원에 있어서 뭐 저희는 그렇게 권장하고 있진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어서 누군가 써야 되니까 쓰는 건데 여튼 올해 이제 최저 완화됐다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지금 현재 학생부 같은 경우도 교과 10, 비교과 10인데 전부 정량평가니까 보시면 될 텐데 교과 같은 경우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100점 만점인데 8.75 등급이면 딱 4점 빠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800점을 좌지우지하는 논술이 절대적인 영향력이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논술 같은 경우 저희가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이면 속에는 인문계열 81.32대 1, 자연계열 117.56대 1 의 경쟁률로 애들이 지원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약 한 50% 조금 넘는 수준 정도의 학생들이 응시를 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지금 이제 논술 보러 오지 않아요. 이유야 뭐 여러 가지겠죠. 수능을 못 본 경우도 있고 수능을 잘 본 경우도 있고 내지는 또 이미 다른 대학에 합격한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애들이 오지 않고 그 다음 또 온 애들이 전부 최저를 맞추냐? 그러진 않아요. 진짜로 맞춘 학생들은 또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시는 것 같이 80대 1로 시작한 게 20대 1, 4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기도 120대 1 정도 됐다가 30대 1 정도 구성되는 거 보면 딱 4분의 1 정도 만들어지는 게 그냥 보편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지원 대비했을 때 4분의 1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올해 이제 최저가 좀 완화됐으니까 그보다는 좀 더 경쟁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20대 1, 28대 1 이미 인간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합격하라는 건지 합격하지 말라는 건지 결국은 이래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논술 전형의 또 하나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원율이 현저히 떨어져요. 어느 정도냐? 여기 사회과학부 위에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비 1번이 합격을 못했어요. 안 돌아요. 왜냐하면 대학마다 이미 논술이 패턴화돼 있어가지고 어느 대학에 유리한 그러니까 어느 대학 합격했다고 해서 다른 대학도 합격하냐? 그러지 않아요. 논술 전형은 중복 합격이 지금 현재 잘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자,
자연 계열은 뭐 조금 일부 높은 과들이 있는데 여기 수학과 이제 수학이어서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 뭐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비 1번이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예비 1번 받고 얼마나 기대하고 좋아했겠어요. 근데 합격까지 못 갔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진짜 최초합으로 합격해야만이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는 것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논술을 학원 다녀라 저희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패턴화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패턴을 잘 익히는 게 중요한데 선생님들께서 뭐 이제 지도하시는 데 있어서 좀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00분 동안 이런 문제를 2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보면 가히 이론적 배경을 나를 통해 간략히 설명하고 다와 라를 참고해 문제원을 분석하시오. 이런 문제 해결 방안을 마와 바의 입장을 반영하여 각각 추론하시오가 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2문제. 자, 여기서 본 게 뭐냐면 가, 나, 다, 라, 마, 바. 지문이 6개죠. 지문이 6개나 나가다 보니까 6개를 유기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가 서강대학교 논술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 다음 이 문제를 보면 가의 이론적 배경을 나를 통해 간략히 설명하고 쪼쪼쪼 돼 있잖아요. 조건을 쪼개보면 이렇게 쪼개져요. 결국 뭐냐, 이게 지금 현재 한 1000자 정도, 800에서 1000자를 쓰는 그런 논술인데, 결국은 보시는 것 같이 각각에 대해서 300자씩 정도 써주셔야 고르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딱 이런 문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만 보고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것만 팍 3점, 3점 받는 거죠. 3점. 그럼 합격 못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저희 서강대학교 논술이 어렵게는 어려운가 봐요. 이렇게 많은 애들이 썼는데 합격자 커트라인이 대충 어느 정도 되냐면 10점 만점으로 그냥 대충 계산해서 보면 한 7점 정도가 커트라인이에요. 그렇게 많은 애들이 썼는데,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뭐냐, 당하지라고 내는 시험은 분명히 아닌 건 맞아요. 충분히 이제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걸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가의 이론적 배경을 나를 통해 간략히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가하고 나하고 연계해서 읽어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 다, 라를 참고해 문제 원인을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가와 나를, 다와 라를 공통적인 생각을 관점으로 또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거, 그 연습이 중요한 거지, 이게 뭐 학원 가서 글쓰기를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왜? 서강대학교 논술은 답을 얼마나 잘 썼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구조화된 답을 잘 이해하고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제시문, 문장, 지금 지문이 많다 보니까 잘 읽어야 되는 거, 그리고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빠르게 이해를 해내는 그 연습이 필요하다 정도로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 저희 뭐 가에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1-1, 1-1-3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1, 1-1, 1-3이 다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1을 못 풀었다고 해서 점수를 못 받는 경우들은 잘 아니기 때문에 아는 만큼 어떻게든 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저희 제시문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이게 제시문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뭔가를 증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증명이 잘 안 풀린다? 라고 하면 제시문을 읽다 보면 뭔가 힌트들이 뭐 어떻게 보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 선생님들 여기 뭐 수학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뭐 보통 문제가 이렇잖아요. 뭐 하고 뭐 하시오 하면 보통 문제가 있잖아요. 증명하고 답을 구하시오 막 이럴 텐데, 증명을 못했다고 해서 답을 못 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증명도 100% 다 전개했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만 답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전개했냐에 따라서도 점수가 다 세분화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얼마나 끈질기게 붙어가지고 아는 만큼을 써냈냐, 이게 지금 현재 이 자연계열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정시입니다. 정시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수능이죠, 수능. 수능이고, 올해 이제 저희 서강대학교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확통도 자연계에 지원할 수 있다예요. 확통 사탐도 자연계열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까?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아실 거고 저도 알아요.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손가락 꼽을 정도일 거예요. 왜? 이미 수학 1등급에 해당되는 확통 선택자가 10%가 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정도까지 받아줘야 이게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런 애들이 얼마나 또 서강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저희 수학 가중치가 원체 높아요. 모든 학과가 모든 모집장애가 동일한 지금 수식을 가지고 반영하는데, 탐구보다 수학이 2배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수학 잘 본 학생이 망고 장땡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기회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기회에 있어서만큼은 또 뺏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오픈을 해놨다라는 부분이고,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서강대학교 정시 전형,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입시 결과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입시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 맥락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텐데, 정시 일반 전형에서 졸업생 비율이 66% 정도 돼요. 3분의 2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 학생들이 쉽지 않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훈련된 애들이 더 좋은 응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인문계열에 있어서 인문계열 지원자 중에 미적 기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지원 비율이 한 70% 중반대 정도 되고요. 네, 23학년도에 합격자 구성으로 봤을 때, 네, 20%가 80%가 조금 넘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확률과 통계를 확통을 갖고 있던 학생들이 이미 지금 현재 인문계열 모집단위에서 크게 힘을 못 쓰고 있었던 상황인데, 뭐가 됐건 누군가는 또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아마도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됐건 네, 정시는 수능 한 방으로 저희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특별 전형도 있으니까 지원 자격 되는 학생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시스템 반도체만 작년에 유독 미쳤죠. 네, 실질적으로 다른 학과 대비했을 때 저희 서강대식 환산 점수로 했을 때 약 10점 정도가 높게 점수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갭이나기가 쉽지 않은데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네, 전형 불문 모든 전형에서 경쟁이 상당히 심했다 정도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좀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책자를 다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못 받으신 책자는 저희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파일로 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학생들 책 줘봐야 책으로 안 보고 다 핸드폰으로 보고